디플레이션이란 무엇이 문제인가? 디플레이션이란 재화 전반에 걸쳐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경제 상태다. 인플레이션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자 처지에서는 좋지 않을까? 경제가 순조롭게 돌아가면서 기업이 기술을 혁신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낮춰 소비자 가격과 물가가 내린다면 좋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좋다. 저물가가 소비를 늘려 생산을 자극하고 고용과 투자를 늘려 성장세를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 때 나타나는 물가 하락은 다른 경우다. 경제 발전과 생산성 향상 덕이 아니라 수요와 소비가 공급에 미치지 못해서 물가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 때 나타나는 저물가는 기업이나 소비자나 돈벌이가 시원찮거나 빚 부담에 짓눌린 탓이다. 국민 경제 차원에서 보면 공급력에 비해 구매력이 떨어져 수요가 부진해진 결과다. 수요 부진으로 저물가가 지속되면 판매가 줄고 생산, 고용, 투자, 규모가 줄어 경기가 나빠지고 국민 경제의 성장 능력이 약해진다. 디플레이션 때는 재화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해 판매가 위축되므로 기업이 판매가를 내리는데도 소비자가 소비를 미룬다. 장차 물가가 더 내릴 테니 나중에 살수록 이익이라고 판단해서다. 소비 부진으로 판매 부진이 심해지면 기업은 제품 값을 더 내려야 하고 수익성이 하락하는 와중에 기업 간 경쟁까지 견뎌내야 한다. 견디지 못하고 판매가를 올리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면 아예 소비자에게서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 때는 값이 싸도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 기업이 설비와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가게 소비가 줄고 제품 판매가가 더 떨어지고 실업도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주식과 부동산 등 실물 자산도 수요가 적어 거래가 부진해지므로 시세가 하락한다. 디플레이션 때는 이른바 절약의 역설이 나타난다. 정상적인 경우 가게가 번 돈을 아껴 쓰고 모으면 점점 더 잘 살게 돼야 마땅하지만 디플레이션이 진행될 때는 그렇지 않다. 가게가 돈을 아껴 쓸수록 소비가 부진해져 상품값이 떨어지고 기업 판매 실적과 투자, 생산, 고용 규모가 위축되면서 수입이 줄어 살림살이가 나빠진다. 절약하는데도 생활 형편은 더 나빠진다. 디플레이션 때는 소비 부진, 판매 부진, 투자, 생산 침체, 고용 감소와 실업 증가, 소비 부진,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겨 점점 더 심한 소비 부진을 부른다. 어디선가 그 흐름이 끊기지 않는 한 경기는 불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가게가 소비를 늘린다면 경기가 되살아날 길이 열린다. 소비가 늘면 물가가 오르더라도 생산, 투자, 고용을 자극해서 경기가 좋은 사이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올 거나 올 조짐이 있을 때는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 곧 리플레이션 정책을 편다. 시중 통화량과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고 세금 징수를 줄여 생산과 소비 확대를 부추긴다. 단기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조치도 내놓는다. 정부의 시장 활성화 조치로 득보는 사람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는 부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리플레이션 정책이 시장에 잘 먹히지 않는다. 투자자도 정책 효과를 의심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조치에 선뜻 편승하지 않는다.
현대사에서 디플레이션이 불황을 부른 예는 1929년에 시작된 세계 대공황이 유명하다. 당시 미국에서는 주가 대폭락 사태를 시작으로 물가가 3년여에 거쳐 약 27% 하락했다. 실업자가 1,000만 명 이상 늘고 경제 규모가 3분의 2로 축소됐다.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거래자 간 신용이 흔들려 사회가 불안해진다. 디플레이션으로 빚어지는 경제거래 불안이 사회, 정치 불안을 불러 정권을 흔드는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다. 때문에 디플레이션 징후가 보이면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다. 파이낸셜 뉴스 2021년도 4월 2일 원자재 시황 경기 회복 기대감에 유가는 오르고 금값은 내린다. 기사 독해 국제 유가는 OPEC 플러스가 내달부터 증산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급등했다. 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29달러 급등한 배럴당 61.45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 가격 역시 전 거래일 대비 2.14달러, 즉 3.41% 급등한 배럴당 64.88달러로 장을 마쳤다. 이날 금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9.5% 추락한 온스당 1713.8달러에 장을 마치며 2016년 이래 최악의 분기를 기록했다. 해외 원자재 시세 동향을 전하는 기사다. 원자재란 다른 상품이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원천 재료로 쓰이는 상품이다. 원재료라고도 부른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로 금, 은, 백금과 비철금속, 구리, 납, 아연, 알루미늄, 니켈, 주식 등을 말해요. 을 포함하는 금속류와 원유, 반도체, 설탕, 목재, 천연고무, 면화, 그리고 옥수수, 밀, 콩 이런 농산물이 대표격 원자재로 통한다. 원자재 시세가 뉴스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 원자재는 어느 나라에서나 산업과 소비 생활에 불가결하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재화이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생산비와 수익, 물가에 걸쳐 심대하다. 원자재가가 오르면 원자재를 써서 만드는 숱한 제품이 생산, 유통 단계를 지나면서 연쇄 가격 상승 파동을 일으켜 물가가 값필게 밀어올린다. 시멘트를 예로 들어보자. 시멘트 값이 오르면 건물이나 주택을 짓는 건축 공사 때 비용이 늘어 건물 분양가가 오른다. 건물 분양가란 건물 회사가 아파트나 상가 같은 건물을 지어서 여러 소비자에게 나눠 파는 이러한 최초 가격을 말한다. 분양가가 오르면 아파트, 사무실, 상가 임대료도 따라서 오른다. 분양가와 임대료가 오르면 아파트를 또는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려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는 건설회사, 건물을 지어 상점이나 사무실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사업자는 투자 수익이 줄어든다. 원자재 값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완제품, 중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원자재, 중간재, 완제품을 판매하는 상인, 도매 유통업자에게 원자재 시세는 경우에 따라 사업의 사활을 좌우한다. 경제 동향 연구자나 분석가에게도
원자재 시세는 필수 정보다. 원자재 시세는 어디서 정하나? 해외 시장에서 정한다. 뉴욕, 런던, 시카고 등 주로 선진국에 있는 대규모 국제상품 거래소가 주요 시장 역할을 한다. 먼저 주요국 상품 거래소에서 글로벌 규모로 거액을 투자하는 큰 손들이 대량 거래를 하면서 상품별 시세가 정해지고, 이렇게 정해진 시세가 나머지 세계 각지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상품거래소는 대개 여러 가지 상품을 함께 거래하지만 주로 거래하는 상품이 따로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원유와 금, 은, 백금 등 귀금속과 비철금속은 주로 뉴욕 상업거래소 NYMEX에서 거래한다. 국제 금시세를 정하는 시장으로는 역시 뉴욕에 있는 상품거래소 COMEX가 유명하다. 보기 기사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정해진 원유 시세,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매매한 금값 동향을 전한 예다. 역시 기사에서 전하듯 런던 IC Intercontinental Exchange 선물거래소는 원유를 거래한다. 브렌트유를 여기서는 뜻해요. 런던 금속거래소 LME는 비철금속, 구리, 납, 아연, 알루미늄, 니켈, 주석 이런 것들을 또 주로 거래한다. 곡물은 1848년 세계 최초로 설립된 상품거래소인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CBOT에서 주로 거래한다. 주요 원자재 시세가 주요국 상품거래소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원자재 시세를 해외 상품 시세라고 부를 때도 많다. 원재료 시세, 1차 상품 시세, 국제 상품 시세가 다 같은 뜻이다. 그냥 상품 시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자재 시세도 다른 상품처럼 수급을 반영해 수시로 오르내린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 수요가 늘어나는 상품은 시세가 오르고, 글로벌 경기가 후퇴하면 수요가 줄어 시세가 떨어진다. 예외도 있다. 원유 같은 원자재는 경기가 나쁠 때라도 경기 회복 조짐이 조금만 있으면 이내 시세가 치솟곤 한다. 값이 뛰기 전에 미리 사들이려는 기업 수요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보기 기사도 불황 속에서 유가가 뛰는 현상을 전한 예다. 2021년 4월 초 코로나 사태로 닥친 불황 가운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펴고 백신 접종이 확산되자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리란 전망이 나왔고, 그 덕에 유가가 급등했다. 같은 이치로 경기가 좋을 때라도 경기가 나빠질 조짐이 보이면 시세가 떨어지는 원자재도 있다. 기업이 장차 생산과 투자를 줄여야겠다고 판단하면 원자재를 덜 사거나 보유 물량까지 내다 팔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자재 시세에는 국제 경기 흐름이 민감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원자재 시세는 국제 경기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원자재 시세를 주의해 보면 글로벌 경기 흐름을 읽는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원자재 시세라고 해서 모든 경기 동향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가끔은 글로벌 경기가 나빠져서 원자재 시세 전반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시세가 뛰는 상품이 있다. 날씨가 갑자기 변하거나 파업이 일어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렇게 된다. 예를 들어 무기 제작에 쓰는 알루미늄은 국가 간 분쟁이 생겨 긴장이 고조되거나 전쟁이 나면 글로벌 경기와 상관없이 수요가 늘어 시세가 뛴다.
금이나 은 같은 상품은 글로벌 경기 전망이 나빠지면 오히려 수요가 오른다. 화폐나 증권 자산은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값어치가 급락할 수 있지만 금이나 음은 유사시 가치 변동이 적기 때문이다. 국제시장에서 금과 은을 안전자산, 무위험 자산으로 평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보기 기사에서도 금값이 경기를 거꾸로 타는 현상을 전한다. 금 시세는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불황이 닥치자 가파르게 오르면서 2020년 8월 온스당 2069.40달러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기 회복 전망이 커져 2021년 4월 초까지는 고점 대비 17% 추락했다. 이 금 무게를 재는 국제 표준 단위가 온스고요. 표준 단위 금 1온스는 순도 99.99%인 1트로이 온스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 무게를 재는 재래식 단위는 1돈, 2돈, 이 돈이라는 단위인데요. 금 한 돈이 3.75g으로 1트론스는 9.29돈이 돼요. 다시 금 무게를 다는 표준 단위는 온스고 우리나라의 단위는 돈인데 1트로이 온스, 즉 온스는 9.29돈이 됩니다. 약 9.3돈이라고 할게요. 곡물 등 일반 상품의 무게를 잴 때 단위로 쓰는 그 온스라고 되는 OZ랑은 이제 1온즈는 약 28.35g을 말하고요. 1트로이 온스는 약 31.1g을 말하기 때문에 둘은 다른 단어고 발음은 거의 비슷해요. 이 곡물 같은 것의 일반 상품 무게를 재는 온스는 중량을 재는 단위 온스와는 달라요. 철자가 금을 세는 온스는 트로이 온스다 보니까 앞에 이제 T가 붙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온스는 그냥 OZ로 끝납니다. 원자재 선물 어떻게 거래하나? 해외 원자재는 선물 거래를 많이 한다. 선물 거래는 방식이 유다른 거래다. 보통 거래는 거래자끼리 매매 의사를 정하면 즉시 실행한다. 빵집에 들어선 손님이 돈을 내면 바로 빵을 가져가는 이게 일반적인 거래다. 그러나 선물 거래 때는 매매할 가격과 수량, 계약 실행일을 정해 매매 계약만 하고 계약 실행은 나중에 한다. 즉, 대금과 상품을 즉시 맞교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물 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상품을 선물 또는 futures이라고 부른다. 선물과 달리 계약 즉시 거래를 실행하는 상품은 현물, 계약을 즉시 실행하는 거래는 현물 거래라고 한다. 선물 거래에서 중요한 원칙은 계약 시점과 실행 시점 사이에 어떤 시점 변화가 생겨도 계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계약 이행일, 즉 상품과 대금을 맞바꾸기로 한 날이 되면 계약 후 상품값이 올랐든 내렸든 상관없이 거래를 결제해야 한다. 당초 약속대로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 상품 시세는 늘 변하므로 결제 시점 시세는 계약 시점에 비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만약 오르면 선물 매수자는 싼 값의 상품을 사는 셈이 되므로 득본다. 반대로 매도자는 매수자가 득본 만큼 손해를 본다. 이처럼 선물 거래는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실을 보는 제로섬 게임이다.
상품 시세 변동 방향을 맞추면 벌고 못 맞추면 잃는다. 선물 거래는 곡물 농가와 중개상은 이제 곡물을 농가에서 사들여서 도시에 내다 파는 상인을 뜻합니다. 이 농가와 중개상이 처음 시작했다. 곡물은 날씨 때문에 풍작과 흉작이 엇갈리는 그런 일이 잦고 그때마다 시세가 급변한다. 곡물 중개상은 수확 전 곡물을 싼 값에 사둘 수만 있다면 수확 뒤 시세가 오를 경우 한 몰 잡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농가도 수확 후 시세 하락으로 손해보느니 수확 전 적당한 값에 곡물을 팔 수 있다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농가나 상인이나 선물 거래로 득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거래가 시작됐다. 농산물 중개상 김갑부는 농가와 선물 거래 계약을 맺고 내년에 수확할 감자를 1톤에 500만 원씩 5톤을 샀다. 수확 후 감자 시세는 1톤당 가격이 1,000만 원으로 뛰었다. 날씨가 나빠 수확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시세가 갑절로 뛴 덕에 김갑부는 감자 1톤당 500만 원씩 차익을 얻고 5톤어치를 매매해서 합계 2,500만 원을 벌었다. 농가는 반대로 손해봤다. 만일 감자 풍작으로 수확 후 시세가 계약가의 절반으로 떨어졌다면 거꾸로 상인 김갑부가 손실을 입고 농가가 득봤을 것이다. 농가와 상인의 거래로 시작된 선물 거래는 이후 금속류 등 다른 상품과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상품으로까지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한국거래소에서 금, 미국 달러, 증권 등을 선물로 거래하고 있다. 원자재 시세 읽는 법. 글로벌 시장에서 원자재는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를 병행한다. 원자재 시세 동향을 전하는 기사도 현물 시세와 선물 시세를 함께 표현한다. 이제 책에 보면은 170페이지에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에서 국제 상품 시세가 나와 있어요.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거고요. 8월 30일자 표입니다. 보면 에너지, 기금속, 비철금속에 대한 CBB 지수가 나와 있고 현물 지수가 나와 있어요. 자, 국제상품 시세를 읽어보면 인도월 란에는 상품별로 10월물, 9월물, 현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 인도월이란 선물 계약 상품을 건네주기로 정해놓은 결제 시점이다. 현물로 표시한 상품은 현물거래 상품이다. 10월물이나 9월물 표시 상품이 선물거래 상품이며 상품을 건네주기로 정한 달이 10월 또는 9월이라는 뜻이다. 이 시세표에 따르면 8월 30일 현재 금 현물은 온스당 1,235달러에 매매됐다. 금 선물 12월불은 12월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현물보다 약간 비싼 값 1,239.20 달러에 매매됐다. 시세표에서 보듯 금, 은, 백금 같은 이런 귀금속은 선물이 현물보다 조금씩 더 비싸다. 선물이 현금보다 비싸면 시장에서 미래 시세 상승을 예측하는 상품으로 통한다. 보기 시세표 맨 아랫단에 표시한 CRB 지수 1967년에는 이게 100이라는 것을 뜻했다고 적혀 있는데 제가 아까 CBB 지수라고 읽었는데 잘못 읽었습니다. Commodity Research Bureau라고 CRB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미국의 본사를 둔 국제 상품 시세 주식 조사 회사가 내놓는 상품 지수래요. 원유, 곡물, 금속 등 이 주요 글로벌 상품을 대상으로 선물 시세를 종합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CRB에서 내놓는 상품 시세가 CRB 지수라고 하는데 이 지표는 매일 발표되므로 원자재 시세 정보로 유용하다. 1967 이퀄 100이란 1967년 시세를 기준치 100으로 삼고 지수를 만든다는 뜻이다. 원유 시세는 어떻게 정하나? 원유 시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기사 독해, 국제유가, 수에즈 운하 재개통, 미국 달러 강세 등으로 하락. 30일 국제유가는 수에즈 운하 재개통, 미국 달러 강세 등으로 하락했으며 OPEC 플러스의 감산 전망 등은 하락폭을 제한했다. 한국석유공사 국제유가 동향에 따르면 브렌트는 전일 대비 배럴당 0.84달러 떨어진 64.14달러, WTI는 1.01달러 하락한 60.55달러, 두바이는 0.79달러 상승한 63.90달러에 마감됐다. 에너지 데일리 2021년 3월 31일. 원유 시세를 유종, 곧 원유 종류별로 전한 기사다. 원유도 주요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선물과 현물로 거래된다. 선물 시장으로는 뉴욕 상업거래소, 런던 ICE 선물거래소가 손꼽힌다. 현물 시장으로는 싱가포르 시장이 손꼽힌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장도 오래됐다. 원유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면서 국제 시세를 이끄는 유종은 미국산 WTI유, 북해산 브렌트유, 중동산 두바이유다. 품질은 WTI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순으로 좋다. 시세도 대개 품질 순을 따른다. WTI유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다. 미국 기업 WTI가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뉴멕시코에 걸쳐 생산한다. NIMEX 선물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고 NIMEX에서 정해지는 시세가 미주 지역 원유 시세를 좌우한다. 주로 미국에서 소비하지만 글로벌 원유 거래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래 규모가 크다. 3대 유종 중에서도 시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보통 WTI유 시세가 오르면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도 따라 오를 정도로 글로벌 선물, 현물 시세를 이끄는 유종이다. 브렌트유는 주로 영국령 북해 지역의 최대 유전인 브렌트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종이다. 주로 런던 IC에서 선물로 거래되면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거래하는 원유 시세의 기준 역할을 한다. 북해 지역 유전은 영국과 노르웨이가 절반씩 갖고 있고 브렌트 유전은 영국이 소유한 대표 유전이다. 최근 매장량이 고갈되고 있어서 원유 시세 지표로서 브렌트유가 지닌 위상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두바이유는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있는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비롯한 아랍 도국 7개가 느슨하게 결합한 연방공화국이다. 한국 인구 1,000만 명 정도인 작은 나라지만 원유 매장량은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러시아와 함께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자원부국이다. OPEC 가맹국 중에서도 특히 산유량이 많은 나라로 통한다. 두바이유는 주로 중동 시장 그리고 싱가포르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현물 시장에서 거래된다. W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에서 생산하는 중동산 현물,
그리고 아시아에서 거래하는 현물의 기준 시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는 70% 이상이 두바이유를 포함한 중동산이다. 따라서 두바이유가 수입 원유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OPEC도 국제 원유 시세를 정하는 주요 주체다. 두바이유는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있는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비롯한 아랍 토후국 7개가 느슨하게 결합한 연방공화국이다. 인구 1,000만 명 정도인 작은 나라지만 원유 매장량은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러시아와 함께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자원부국이다. OPEC 가맹국 중에서도 특히 산유량이 많은 나라로 통한다. 두바이유는 주로 중동 시장 그리고 싱가포르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현물 시장에서 거래된다. WAE,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에서 생산하는 중동산 현물, 그리고 아시아에서 거래하는 현물의 기준 시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는 70% 이상이 두바이유를 포함한 중동산이다. 나머지는 동남아산, 아프리카산, 미주, 유럽산입니다. 따라서 두바이유가 수입 원유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OPEC도 국제 원유 시세를 정하는 주요 주체다. OPEC 기준 유가라는 독자 가격 기준을 내걸고 회원국이 생산하는 6개 유종과 멕시코산 이스무스 등 7개 원유 시세를 평균 내 가격을 정한다. 보기 기사에서는 OPEC 플러스가 원유 생산을 줄인다는 전망이 나와 유가 낙폭을 줄였다는 소식도 전한다. OPEC 플러스는 OPEC와 non-OPEC의 협의체다. NOPEC는 OPEC 회원국이 아닌 주요 산유국을 뜻하는데 러시아, 미국, 멕시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노르웨이 등이 포함된다. OPEC에는 2021년 4월 현재 알제리, 앙골라, 콩고, 적도 기니, 가봉,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베네수엘라까지 13개국이 가입해 있다. 왜 원유가는 늘 요동치나? 원자재를 거래하는 주요국 상품거래소에서는 거액 펀드를 굴리는 큰손들이 선물 투기 거래를 즐긴다. 투기 거래가 많다 보니 상품 시세가 수급 요인보다 투기 탓에 움직일 때가 많다. 어떤 계기로 원자재 시세가 변할 조짐이 나타나면 선물 시장부터 요동치고 이어 현물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일도 잦다. 원유만 해도 시세를 움직이는 이유가 많지만 21세기 들어서는 특히 선물 투기가 원유가를 요동치게 하는 주요 변수가 됐다. 유가는 1980년대와 1990년대만 해도 WTIU 기준으로 배럴당 40달러를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변화가 생겼다. 신흥공업국, 특히 중국과 인도가 제조업 생산을 확대하며 원유를 대거 사들여 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석유 수출국 기구 소속국은 감산으로 수요 부족을 부추겼고 투기 세력은 선물 매매에 나섰다. 이후 유가는 급등하기 시작해 2000년대 중반 배럴당 60달러대를 돌파했다. 2008년 들어서는 연초 100달러를 넘고 나중에는 140달러 선도 넘었다. 그런데 가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다. 연말 시세는 단숨에 40달러 선까지 폭락했다. 다만 폭락세가 오래가지는 않았고 이듬해 봄 급 반등했다. 반등한 유가는 2011년 봄 다시 100달러를 돌파했고 3년여 동안 100달러 안팎을 넘나들었다.
2014년 중반부터는 시세가 다시 급락해 2016년단 2월 배럴당 2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2017년 말까지 40에서 60달러대, 2018년 10월 초까지 60에서 70달러대, 2019년 말까지 50에서 60달러대에서 움직였다.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 경기가 하강한 영향으로 1월 초 60달러대에서 4월 하순 20달러 아래로 급락했다. 이후 시세가 반등했지만 10월까지 40달러 안팎을 넘지 못했다. 11월 들어 백신 개발이 구체화되고 경기 회복 전망이 늘어나고 나서야 시세가 회복되면서 2021년 2월 하순 60달러대로 올라섰다.